이상득의 의식을 잃고 쓰러진 측면을 가장 먼저 단독 보도한 게 채널A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너무 짜고 치는 구도? 쓰러질 거를 미리 예상하고 채널A에게 단독을 주는 그런 상태 아닌가요? 보도자료를, 그러니까 이렇게 쓰러졌다고 카톡을 주고 나서 이제 병원으로 사라지는 거죠. 걸어서 이제. 그러니까. 정말 의식을 잃었을지가 네, 그러니까 그거를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니, 저도 가끔가다 집에서 쓰러지거든요. 침대에다가 푹 쓰러지거든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추측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득은 사실은 구속 상태로 구치소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원래 재판 받는 중간에 포스코 관련해갖고. 근데 고령이기 때문에 대법 판결 나오기까지 그냥 밖에다 내버려 뒀어. 그렇죠.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근데 검찰 조사에 뭐냐 이런 사람들 받는 사람들이 갑자기 검찰에 출석할 날 다 돼가지고 나 몸이 아파 많이 아파 그리고 지금 중환자실로 쓰러졌다고 가면 이 사람은 계속 시간 끌기로 갈면서 하나가 더 있겠죠. 국민들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킨 전략 안 먹히겠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령인 대통령의 행위 이명박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충격을 먹고 쓰러졌다. 이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수작질인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이명박을 부르게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좀 스텝이 꼬여요. 사실은 지금 누구와 검찰한테 소환이 돼야 되냐면 지금 현재는 김윤옥 가야 되고 김윤옥이 가장 먼저야. 그 다음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상득이 가야 돼요. 그러면 부를 사람 다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명박을 소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또 재밌는 이야기 한 번 더 한 바퀴 돕시다. 이명박은 평창을 간대요. 나온 정보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명박이 왜 거기를 가려고 하는지는 사실 답이 뻔히 나와요. 일단 뻔뻔한 사람이잖아. 그 사람들 시선은 하나도 안 중요해. 문제는 이명박이 평창에 가기로 관행처럼 초대를 하면 평창에 가게 되면 검찰은 이 사람을 평창 전에는 부르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때까지 시간을 끌어보겠다고 그럼 다 갈게 라고 정말 뻔뻔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수천만 명이 보는 중계되는 그 자리에 뽀듯이 범죄자로서 가 있겠냐고. 그만큼 이명박은 그런 스타일인데 그러면 이상득은 지금 조사를 할 수 없지. 그리고 개막식인 2월 9일 날 이명박이 개막식장에 나타날 때까지는 그 사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지. 그러면 시간을 엄청 벌어두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증거인멸도 할 수 있고 사전에 입을 맞출 수도 있고 더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치우는 형태로 누군가를 이렇게 구워 삶아 버릴 수도 있고 이런 시간을 엄청나게 벌어두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검찰이 이명박이 그 개막식 참석한다 안 한다 때문에 뭐 그거를 두고 봐야 하는 건가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절차대로 해버리는 게 가장 최선 아닌가요? 그게 개막식이라는 행사 자체에 이명박이 영향을 줄 수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참석을 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찰은 그냥 절차대로 그 이상득은 쓰러져가지고 못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가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계속 진행해야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이명박이 한 만큼만 해줘도 됩니다. 그런가요? 그것도 사실은 과분하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정보는 다 있는데 이 정보가 한 조각으로 맞춰지는 증거들이 아직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사실은 야수님이 얘기한 게 맞아요. 검찰 입장에서도 그 동계올림픽이니 뭐니 정치적인 행사, 국가적인 행사와 별개로 수사와 조사는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 단계에서 이명박을 바로 부르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밑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체크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늘은 드디어 이재의 이 작가 이동영 씨가 헷갈렸잖아. 이상은 아들. 네, 다스 부사장. 이 사람의 그 기자들과의 이제 살짝 뭐 문답이 좀 있었는데 이 사람 말이 이거예요. 다스는 저희 아버지 것이라고 생각한다. 야, 이게 그 와중에 그 어마어마한 회사를 자기들이 꿀꺽하려고 지금 덤비고 있네. 슈킹. 슈킹하려고. 근데 이 사람이 이 말한 워딩에서 되게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우리 아버지 거면 아버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우리 아버지 거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합리적인 의심이긴 한데 일단은 기자의 질문이 이거예요. 다스는 누구 것이냐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을 때 일종의 복명복창 같은 거라고 일단은 봐.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거라고 생각해. 지분이 있으니까 사실상 법적인 지분은 이상은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은의 것이라고 생각한다까지는 되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비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자기도 확신이 없는 거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 기자가 이렇게 물으면 있잖아요. 답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당연히 우리 아버지 거죠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우리 아버지 거라고 생각한다는 역대나물 코미디야.
이동영도 자기가 자기 친구들한테 했던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받는 거거든. 그렇죠. 예. 우리 아버지 월급 사장이야라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기자들한테 물을 때는 우리 아버지 겁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숨기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법적인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것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거라고 확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그 박근혜 정권 때 우리 팟캐스트 하면서 특정 이야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게 법적인 것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법적인 책임까지 피해가는 이동영의 이 말을 보면 아, 다스가 자기 아버지 게 아니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놈이에요, 이놈이. 아니 보통 그게 내 아버지가 그런 회사의 실소유주라고 그러면 그리고 그게 떳떳하다면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유명종 씨 다스는 누구 회사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전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무슨 질문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의 사진을 보니까 원래 조카도 이렇게 많이 닮나요? 아 진짜로 닮았더라. 깜짝 놀랐어요. 그게 깜짝 놀라는 게 저도 TV 보면서 조카야? 아버지가 그 사람 맞아? 아, 왜 그래? 아이 그 정도는 닮아. 네, 친척들끼리 닮을 수 있죠. 우리 네. 작은아버지하고 나하고 닮은 사람도 있고, 작은아버지 중에 목소리도 똑같은 사람도 있고요. 다 네. 그래, 뭐한. 아 그래요? 말도 안 돼. 아니, 그게 핏줄이지. 사촌 사이 정도 되면 그렇지, 뭐. 닮았다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엄마들 때문에 사촌 간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지는 경우는 있긴 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형제들의 피는 갖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촌들끼리는 잘 안 닮는데 삼촌 사이엔 닮는 경우가 많아요. 또 다스 회장인 이상은이 월급 500만 원을 받는 것도 MB 측근 김성우 사장한테 결제받고 타가고 인사, 휴가 등 모든 것을 사장의 허락 받고 일하고 회장이 법인카드 맘대로 못 쓰고 회사 돈 많이 썼다고 임원한테 야단을 맞는 전문 경영인 체제의 모범 케이스다. 아, 맞는 말이네요. 네. 투명한 경영. 최근에 나온 보도 중에는 김백준도 상황을 검찰에서 시인했다라고 나오거든요. 네. 김복준도 시인했지. 다음에 김희중 씨도 네, 김희중 시인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핏줄만 남아 있어요. 핏줄만 남아 있어. 지금 뭐 이명박 옆에서 들러리 섰던 그런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진짜로 쭉정이 들러리였을 거고. 그 중에 이제 검찰이 불려가야 되는 사람 리스트를 보면 이상득, 김윤옥, 이시영 또는 아까 지금 불려갔잖아요. 이동영. 네. 그리고 이상훈도 불려갔으니까 가족들끼리만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방어하는 형국이 됐거든요. 결국엔 이명박 뒤에는 이명박을 지켜줄 사람 다 한 명 남아있지 않은 거죠. 가족들 사이들 지금 어떨지 궁금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더 끈끈해질지 안 그러면 서로 니 탓 내 탓 하면서 싸우고 탓 당연히 있을지. 하고 있죠. 누구 탓을 하겠어? 다 뭐 이명박이 저질러 놓은 짓인데. 거기까지만 먹자 그랬잖아. 이제 막 다 이러고 있겠죠. 그 이명박의 집 가회동의 아줌머니가 소환됐습니다. 김윤욱 여사를 지금 종조준하는 그런 소환인데요. 이 사람이 이명박이 청와대에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훨씬 전부터 그 집안일을 돌봐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방의 집사 뭐 이런 정도로 주방의 집사. 김윤옥에 대한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부속 실장 역할을 그 사택에서 했던 사람이고요. 음. 그 사람이 불려가서 조사를 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1부속실에서 2부속실로 국정원 특활비를 건넸잖아요. 그 돈을 당신이 받았냐 안 받았냐 확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받아서 김윤옥한테 줬어?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검사가. 그랬는데 이 사람은 본인이 받지는 않은 것 같은 뉘앙스가 지금 그냥 조사 받았으니까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들어가서 또 한입 하셨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이 가해동 아줌마라는 사람이 김윤옥에 대한 가장 사적인 부분까지 자세하게 아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소 소비 습관이라든지 뭐 식습관이라든지 뭐 생활 습관 패턴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러니까 김윤옥 씨가 분명히 그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처먹어서 쓴 것 같은데 어디에 썼는지 용처도 중요한 거니까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의 증언을 통해서 추정해 보려고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그 김윤옥 씨 같은 사람이 그런 현금으로 목돈이 생기면은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다 돈을 쓰는 사람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추정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 이제 뭐 가해동 아줌마 그러니까 뭐 일종의 파출부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신복인 사람이죠. 예전에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윤옥의 사촌 언니 김옥희 씨. 그때 이게 한참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기 사건으로 둔갑이 돼서 결국은 끝났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김윤옥의 바로 사촌 언니였죠. 사촌 언니다 보니까 공천 등의 선거하면 지방선거 있지, 국회의원 선거 있지, 여러 가지 선거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마치 이제 최순실 같은 형태로 등장했던 인물이 김옥희인데 이 사건 때도
이 가회동 아줌마가 등장한다는 그쪽에는 사실 이런 게 있어요. 김윤옥이든 이명박이든 아무리 꼼꼼해도 만약에 내가 서울에 부동산이 수십 건 되고 지금 뭐 저번에 뭐 제주도도 그렇고 가평에도 그렇고 이명박이 땅으로 별장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랬잖아요. 예. 지금 보도로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다스의 두 사람을 서로 간의 보증 관계 같은 걸로 묶어가지고 못 팔게 다 묶어놨어. 다스 장부 관리해야지 각종 부동산 무슨 자원외교 리베이트 뭐 이런 걸 관리를 다 하려면 개인이 하는 건 불가능해. 그렇죠. 너무 많아요. 김윤옥도 마찬가지고 네. 이명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보는데 가회동 아줌마 정도 불렀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줌마 이리 와봐. 이건 아닐 거예요. 이 아줌마가 50년 가정부예요, 이 집에서. 어마어마하네. 와. 이분은 또 자기 조수 가정부, 그러니까 파출부나 이런 도우미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김윤옥하고의 관계는 둘 다 같은 고혈압을 앓고 같은 병원을 다니고 이러면서 서로 약도 대신 받아 보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친해지고 지금 이렇게 같이 살면서 하고 있는데 둘 관계에서 돈을 빌리고 갚기도 하고 이런 관계이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척 친한 거죠. 이상하네요. 50년이면 올해부터 따져도 2018년부터 50년이면은 68년이 되나요? 1968년? 이상하다. 그렇게 오래된 관계 쉽지 않은데요. 그리고 그 시절은 이명박이 현대건설 사장도 아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현대 입사하면서부터 뭐 그런 관계가 그러니까. 있었겠죠. 예. 그런데 거기서 그런 관계다 그러면 뭔가 이건 최순실과 같은 어떤 그런 냄새 비슷한 게 좀 풍기네요. 김윤옥과의 관계에서. 단순한 아줌마는 아니라는 거죠. 예. 어떤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집사라고 봐야죠. 예. 집사가 맞을 것 같아요. 월급 주거 이제 등등의 비밀을 좀 유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범죄를 한참 저지를 때는 몰라요. 더군다나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으면 이걸 누가 알아.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가장 경계심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허점들이나 가장 많은 비리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러다가 임기가 만료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좀 멈조심하지. 권력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당선되는 순간 피크점을 찌르는 거지. 누군가가 와서 계속 줄을 댈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정두원의 이야기로 조금만 다시 돌아가 보면 초반에 대기업들로부터 당선 축하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도 받았다는데 정두원이나 등등의 측근들한테도 그런 당선 축하금을 누가 줬다면 이명박은 얼마를 받았겠냐고요. 그러면 여기에 내놓으라는 유수의 기업들, 삼성, 현대 이런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싸들고 왔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받아 처먹은 게 있으니까 롯데에 무슨 허가를 해준다거나 삼성에 뭘 해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계속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금 규모가 우리가 뭐 이상 또 받는다는 1억 이런 규모가 아니고 최소한 100억 이상의 정도의 당선 축하금들을 받았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이야기가 정두원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쫄따구들한테도 몇 천만 원씩 주는 건데 이명박한테 얼마나 주겠어요. 당선자한테. 최소 100억이죠. 기업당. 현금으로. 빙고.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이명박 관련해서 이 특활비와 이명박의 온갖 범죄 혐의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자괴감을 많이 느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이명박 범죄와 박근혜 범죄는요. 같은 선상에 올릴 수가 있어요. 공범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언론이라는 곳들이죠. 언론이 공범이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제대로 그 정부에서 하는 나쁜 짓들을 파헤치고 언론에서 알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일이 터지는 거예요. 10년 만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미 예전에 다 걸러지고 그리고 이명박이 자리를 지키던 어떻든 간에 이미 예전에 국민들이 다 알았어야 될 내용들을 언론들이 그동안 입 딱 다물고 있었다는 거죠.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였고. 공범은 언론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언론만이 그랬던 건 아니죠. 경찰, 검찰, 뭐 국세청 등등등 권력에 손하기 위해서 그 단맛을 보면서 취해 있던 그 모든 기관들이 다 공범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아왔던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유지되어 왔던가 하는 되어 올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이 언론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그 권력기관들이 정말 겸허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갖고 이거 철저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돼요.